1, 2월 중국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박인금 연구원입니다. 이 2월 합산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7.2% 급감했고 수입 또한 전년 대비 4% 감소해서 무역 적자는 72억 달러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항만을 비롯한 주요 물류망이 중단되어서 수출 지표의 악화를 견인했습니다. 또한 생산 재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동 집약형 산업의 수출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입 지표도 코로나19의 악영향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를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대미 수입은 전년 대비 2.5% 증가해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중국 해관 총서가 2,500여 개 무역 종사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이 중 81% 기업은 정상 수준까지 생산 재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생산을 서두를 것이고 이에 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해서 대외 무역은 재차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가 집중 확산되는 지역 중에 한국, 일본, 이탈리아향 수출이 전체 중국 수출 중에서 약 1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요 둔화 압력이 높아진다면 이는 중국 수출 회복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미국 고용 동향에 대해서 김한 연구원입니다. 예, 지난 주말 미국 고용지표 발표됐고요. 2월달 수치였는데 상당히 견조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 27만 명 증가를 했고요. 예상치인 17만 명을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 실업률은 이제 3.5% 수준으로 50년 내 최저 수준들을 좀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임금 상승률도 견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무래도 건설업과 제조업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온화한 날씨라든지 이렇게 무역 갈등 완화에 따른 영향들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요번 2월달 지표는 미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2월 말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체 2월달 고용지표에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고요. 물론 이제 3월달 내에도 이제 바이러스 확산이 좀 지속됐을 경우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다소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들은 남아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이 긴급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3월달 FOMC 회의에서도 추가 부양책 시행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경기 하방 압력들을 상당히 좀 제한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 영향 같은 데서는 사실 주말 사이에서도 이탈리아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도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을 나타냈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들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 이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추세적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어떤 공포감 자체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채권 전략 쪽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투자 전략 쪽에 하나 더 할게요. 최창규 연구원 3월 만기 전략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주 3월 동시 만기고요.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분이 금융투자 얼마까지 더 때릴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참고로 금융투자는 50영업일간 5조 원 정도 때렸고요. 대부분 다 LP 차익거래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아웃소싱 차익거래 쪽에서 매도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LP 차익거래는 리퀴더티 프로바이더, 미니 선물이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쪽에서 리퀴더티 프로바이더를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각자 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파생영업부처럼 각자 북이 있고 최근에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선물의 극단적 저평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저평가 상황을 이용해서 선물을 매수하고 주식을 때리고 만약에 때릴 주식이 없다면 대차에서 주식을 때리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파악은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LP들이 하는 차익 거래는 프로그램 매매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근에 나와 있는 금융투자의 매도 규모라든지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커버하고 있는 LP 북의 사이즈 등을 감안한다면 대략 대형 증권사 한 군데당 1조 원 정도의 매도 차익 거래, 매도 차익 잔고는 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물량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이번 3월 동시만기의 핵심인데요. 제가 제목에서 좀 적어놨던 것처럼 일단 뭐 대차에서 매도 차익 거래를 했던, 순수하게 매도 차익 거래를 했던, 매도 차익 거래를 과도하게 들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합성 선물 매수 조건이 좀 좋아지든지 아니면 다음 월물인 선물 6월물이 좀 반등을 하든지 이런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한다면 금융투자 쪽에서 대규모 현물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될 과정들이 많습니다. 뭐 베이시스가 개선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리버설이 개선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차근 월물인 선물 6월물의 가격이 이론가를 상회한다든지 뭐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좀 기원, 기대 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아직까지 뭐 만기 쪽에서는 뭐 워낙 안 좋았으니까 뭐 더 안 좋아질 건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오히려 조금만 더 트리거 포인트만 발생한다면 뭐 오히려 이번 만기는 좀 긍정적으로 형성될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30일간 5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연말에 그 배당량으로 나온 애들은 이미 3월 이전에 다 그 청산이 끝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기에도 좀 어느 정도 묻어있다고 보시나요?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배당량 차익 거래는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그 만기 보고서마다 강조드리고 있지만 과세, 즉 거래세를 부과하고 차익 거래하는 친구들과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차익 거래하는 친구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친구들은 뭐 당연히 뭐 베이시스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미리 털었고 오히려 주식을 빌려다가 더 때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거래세를 감안하고 차익 거래하는 친구들은 아직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대략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3월 만기 때 청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채권 전략 하겠습니다. 연준에 대한 발표네요. 강승원 연구원. 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연준이 깜짝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혹시 시장이 모르는 뭐 침체의 시그널을 연준이 좀 발견한 거 아니냐, 연준이 도대체 왜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정례 회의가 굳이 깜짝 금리 인하 했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당장 뭐 리세션의 시그널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 좀 컸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 6월달 FOMC를 좀 복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연준이 금리 동결을 이야기를 하다가 6월달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연준이 금리 시사하기 1주 전에 미국의 3개월 10년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고요. 그러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니까 시장에서는 6월달 금리 인하 시사를 하는 것이 리세션 컷이냐 아니면 진짜 보험용 금리 인하냐라는 논란이 부각됐고 실제로 6월 FOMC 이후에 오히려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폭이 더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분명 연준 입장에서는 3월 FOMC에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하하면 작년 6월보다 경기 여건이 더 안 좋으니 당연히 시장은 다시 한번 리세션 컷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리 인하 효과가 굉장히 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흔히 말한 선제적 인하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좀 빠르게 인하에 나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연준이 선제적으로 인하를 했으니 리세션 우려가 완화될 수 있냐?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일단은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초입 국면에 있고 이따 자세히 드리겠지만 국제유가가 폭락하는 구간에서 리세션 우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하, 4월 달에도 금리 인하 추가로 단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10년 금리가 0.76까지 갔던 거는 100bp, 총 100bp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각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 한국에서는 어떤 좀 뉘앙스가 임플리케이션이 있냐면 작년 연말에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했던 실효금리 하한을 대충 우리나라를 1% 정도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시장 컨센이 미국 기준금리 1.75 정도를 감안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100bp가 내려간 상황이죠. 그러면 한국은행 역시도 우리나라 실효금리 하한을 내려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4월 금통위 이후에 빠르면 5월, 늦어도 3분기에 추가 금리는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NH 소버린 위클리의 신환종 센터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주 글로벌 채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럽과 미국으로 엄청나게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신용 경색 우려 등으로 선진국 채권 금리를 중심으로 계속 급락하고 있는데요. 미국 70년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0.76%, 독일은 마이너스 0.71 이렇게 하회하고 있고, 연준이 지금 50bp 금리 인하했고 또 더 한다고 해도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그다음에 그 신흥국 채권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금리 인하로 전염병 확산과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막을 수 있는지 이런 의구심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일단 선유 채권 강세는 계속될 것 같고요. 신흥국 쪽이 충격이 큰데 신흥국 쪽 특히 브라질은 그 중앙은행이 개입했는데도 이게 헤알이 지금 4.63까지 상당히 많이 밀렸고, 확진자가 이제 남반구는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130명 이상으로 늘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견조했던 멕시코 페소화도 코로나 확산과 유가 급락이 컸습니다. 지난주 10%에 이어서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 약세를 보일 것 같아서 페소화도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석유 감산 실패로 $40 초반까지 맞춰놨던 재정도 지금 어려워지면서 러시아도 루블이 68까지 밀린 상태. 인도도 확진자 40명 이상 늘면서 지금 루피아까지 밀린 상태로 신흥국 채권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안전자산 선호가 계속되는 한 당분간 계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전략, 크레딧 위클리 한광열연구원. 네. 크레딧 위클리랑 KP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클리 말씀드리면요. 네, 국내나 글로벌 크레딧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스프레드가 전 영역에 걸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함에 따라서 성과는 양호하였고요. 다만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경기 침체 우려 심화됨에 따라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섹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위 등급,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BBB 이상 투자 등급 위주 접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계 외화채권 KP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신평사들 같은 경우 지금 한국 기업 신용 등급 하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이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굉장히 우량한 기업으로 취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등급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신평사보다도 글로벌 신평사가 조금 더 보수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등급 하향이 KP 약세로 이어지진 않고 있는데요. 스프레드는 소폭 확대되었는데 그 폭은 신흥국 크레딧 스프레드의 약세폭 대비해서 크지 않았습니다. 높은 시장 변동성이 최근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우량물인 KP 위주로 지금 많이 선호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크레딧물 대비해서 KP의 지금 상대적인 금리 매력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크레딧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KP의 스프레드가 다소 확대된 반면 국내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간 풍부한 매수세를 토대로 지금 낮은 스프레드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미 단기금리차 축소되면서 환해지 비용 역시 크게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환해지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회사채 대비해서 KP의 투자 매력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지금 매수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SK하고 LG화학 등급 조정 이유에 대해서 좀 파악되신 거 있나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투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SK는 그렇게 투자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화학 업종 중심으로 좀 캐펙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기사가 많이 있고요. 특히 그 글로벌 신평사 같은 경우에는 SK그룹 같은 경우에 조금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좀 많이 투자 매출이 많다고 여겨지고 있어서 특히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나 종합화학 같이 거의 대부분 지금 시중 등급 전망 같은 경우 네거티브로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전략 황병준 연구원.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동에서 예상치 못하게 그런 추가 감산 합의 자체가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종료되게 되는 이제 기존 감산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가 그런 증산을 좀 예고를 했고요. 거기다가 주말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4월 OSP를 두바이 오만 평균 가격 대비 3.1달러 낮은 수준으로 제시를 하면서 추가 증산에 대한 그런 가능성 자체를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 오펙 플러스 합의 불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코로나19 여파로 수요 쇼크에 빠진 전 세계 석유 시장에서 공급 쇼크까지 추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급 과잉에 대한 공포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에 유가 안정세를 좀 도모해왔던 석유 시장 공급 정책상의 그런 공조라는 부분이 다시 각자 도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유가 하방 압력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유가가 오늘 아침부터 이미 3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30달러 하회 리스크 자체가 커질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어서 향후 3개월 에너지 섹터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축소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향후 에너지 섹터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와 공급 쇼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유가 하방 압력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 오펙 플러스 감사한 합의 불발 이후에 예상되는 글로벌 공급 증가세가 결국 사우디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그런 재정 불안까지 좀 확대할 거다라고 일단 봐서 이런 재정 불안이 확대되는 그런 가운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시 언제 공조에 나설 것인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유가 급락하게 되면 결국 미국 석유 기업들도 세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장기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캐펙스 투자가 자금 조달 난항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결국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도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석유 시장에 수요 쇼크를 초래했던 코로나19 자체가 다시 또 일단락되게 된다라면 일부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유가도 일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유가가 다시 또 저희가 정상화 구간이라고 보는 WTI 가격 기준 50달러 상단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수요 개선뿐만 아니라 현행 공급 쇼크로 작용하고 있는 이 공조의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돼야지 50달러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면 결국 공조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50달러 밑에서 유가가 거래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금 에너지를 축소로 변경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41불인데 40달러 깨고 지금 30달러를 가느냐 마느냐 얘기를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언더슈팅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30달러도 하회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네, 30달러도 하회할 수 있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은 유가의 레벨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원가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2016년에 좀 경험했던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셰일 오일을 중심으로 한 공급 과잉 공포 속에서 그런 각자 도생에 나섰던 석유 기업들이 2016년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공조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동의 평균 생산 원가라고 하는 배럴당 30달러를 하회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공조가 나왔었다라고 보면 결국은 지금 지난주에 러시아가 실제적으로 비토하면서 결국 이 유가의 그런 급락 공포가 좀 초래됐다라고 봐주시면 결국은 중동의 평균 생산 원가 아니면 러시아의 재정 수지 자체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지만이 이 공조가 다시 또 전개될 수 있다 정도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압박을 받는 원유 수준은 얼마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2016년 이후 저유가 상황 하에서 러시아 투자 형태를 좀 보면 러시아의 재정 수지를 좀 보시면 러시아의 그런 버짓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50달러 초반 정도로 일단 버짓을 맞춰간다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러시아를 볼 때 우랄유 가격이 브렌트 가격이랑 상당히 좀 비슷한 수준에서 좀 거래된다라는 관점에서 러시아의 재정 수지와 그런 브렌트 가격의 동향을 보면 60달러를 하회한 브렌트 가격 하에서는 러시아의 재정 수지가 적자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2년 동안 쌓아뒀던 재정 수지 흑자분을 당분간 좀 이용을 하겠지만 결국 유가가 지금 현행과 같은 유가 급락장을 좀 겪게 되면 러시아도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블룸버그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러시아가 이 감산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게 미국의 셰일 인더스트리하고 이번에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초까지 실제로 사우디, 러시아와 같은 석유 수출국들이 미국에 대항해서 이미 좀 펼쳐왔던 정책이었었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워킹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사실상 확인했던 게 2016년 초에 WTI 가격, 브렌트 가격 전반적으로 다들 30달러가 하회하면서 결국 공조로 갔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럼 러시아도 명목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최대 산유국으로 올라오고 미국만 혼자서 산유량을 계속 좀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좀 느낄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가 사실상은 감산에 동참하지 않고 결국은 증산을 하게 된다라면 결국 유가가 버티지 못한다라는 거를 이미 경험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명목적으로는 그 이유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유가 되지는 못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산업기업 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IT 부품 산업 이규화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애플을 포함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아이폰 관련 부품 업체들이 가이던스를 대부분 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을 포함해서 팍스콘이 3월 말부터 일단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부정적 영향이 1분기에서 2분기 일부러 좀 국한될 거라고 보고 있고, 4월 초중순에 이제 출시될 아이폰 9이랑 하반기 출시될 5G 감안하면 여전히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국내 애플 관련주를 이렇게 조정될 때마다 저가 매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애플은 가이던스 하향폭을 지금 제시는 안 했는데, 쿼보라든지 스카이웍스 같은 이제 관련 글로벌 업체들이 1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5% 정도씩 하향을 했습니다. 팍스콘이 최대 이제 아이폰 생산 업체인데, 이 업체가 2월 매출액 일단 급감세를 좀 보였고요. 1분기 매출액이 전년비 대비해서 15% 정도 감소할 거다. 근데 이게 컨센서스보다 5% 정도 일단 하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센티먼트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더 이상 심각하게 이제 더 발전이 안 된다고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1분기와 2분기 일부에 이제 국한될 거라고 보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은 저희는 여전히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노텍이나 BH 같은 업체들이 애플 비중이 좀 높은데요. 이게 이제 쿼보나 스카이웍스 같은 업체들이 애플 비중이 30%인데 지금 1분기 5% 낮춘 거 보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10% 내외 정도 이제 1분기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로 보고, 근데 이미 지금 시장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크게 더 번지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나중에 이연 수요가 발생할 거로 봐서 관련된 업체들을 좀 저가 매수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SE2 4월 출시가 좀 미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일단은 지금 4월 초에서 중순 정도 출시될 확률이 뭐 50% 이상은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얼마나 확산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어서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50% 이상은 충분히 이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항공운송산업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3월 오늘부로 해서 전 세계 102개국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요. 3월 달부터는 거의 모든 국제선 운송이 중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 달 여객이 47% 감소했고요. 3월은 중장거리 노선도 대폭 감소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3월이 훨씬 더 어렵지 않은 숫자가 더 낮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월은 2월 화물은 이제 긴급 화물이 좀 증가하고 미국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 운항 중단으로 국내 항공사가 일부 물량 측면에서 수혜를 입으면서 물량이 플러스 20% 이렇게 급증했지만 3월부터는 증가폭이 다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2월은 전년도 2월 연휴 때문에 좀 기저효과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항공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증폭되고 있고요. 유럽의 LCC인 플라이비도 파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대형 항공사 구제금융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도 긴급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수요 부진이 2, 3개월 정도 지속된다라고 하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부채 비율이 높고 채권 롤오버가 많이 필요한 대형 국적사들도 재무 부담이 점차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 특히 롤오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간 M&A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조조정 기대감들이 있어서 주가가 좀 위아래로 막 변동성이 큰 상황이긴 한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궁극적으로 공급 과잉 시장이었기 때문에 운용 기제가 축소되지 않는 한, 일부 기업이 디폴트 되지 않는 이상 궁극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구한성 연구원.
예, 셀트리온스퀘어 실적 잘 나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85,000원으로 상향하며 바이오 업종 탑픽을 유지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이유는 일단 미국향 매출 비중 늘어나면서 수익성 개선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 파트너십 조정돼서 외형은 다소 감소했는데 원가율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램시마 IV 이전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인세율 또 대폭 감소해서 이를 감안해서 2020년 EPS 추정치 25%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 미국 쪽에 그 매출 비중 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 MS는 그 어느 정도 좀 변화 있었는지 좀. 일단 트루시마 그 출시 3개월 차 됐는데요. 1월 달까지 4.9% MS 달성해서 초기 성과치고는 굉장히 놀라운 속도고요. 지금 3월 20일쯤에 아마 2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아바스틴 시밀러라든가 그 허세틴 시밀러 미국 시장에서 암젠이 잘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비슷한 추세로 따라잡고 있고요. 그 요번에도 한 뭐 6, 7% 이상 올라가면 시장을 한 번 더 놀래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끝으로 FNF 이지영 연구원. 네, FNF 지금 신제품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1분기 누적으로 국내 매출이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빠진 현재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MLB에서는 그 디즈니와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한국하고 중국에서 동시에 인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빅볼 청키 미키마우스의 경우 일부 품목은 지금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디스커버리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2월 초에 버킷 디워커 이제 2를 출시했는데요. 이게 무신사 순위에 상위권을 다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고요, 순위가. 그리고 디스커버리 운동화가 작년에 26만 쪽 팔렸는데 4분기에만 11만 쪽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최근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로 올해 좀 실적이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는 좀 매출 상승폭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저희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일부 글로벌 채널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 온라인몰은 매출은 견조해요. 별로 흔들리지 않고 잘 가고 있는데 이제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저 한 10% 정도 감소할 걸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홍콩에 있는 오프라인 채널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이슈로 오히려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으로 향후 중국 내 볼캡 수요가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면서 이제 아이돌 패션으로 모자도 같이 쓰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괜찮게 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도 실적이 괜찮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걸 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현재를 매수 타이밍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매출이나 이런 데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적 조정은 필요가 없나요? 실적 조정을 제가 2월 중순에 그 실적 발표했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했고요. 지금은 생각보다 매출이 좋아서 그거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 모두 마쳤습니다.